2013년 8월 16일 한 가정집에 119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도착을 합니다. 현장에는 한 소녀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녀의 입술과 손끝은요, 이미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심정지 파악기기를 대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고요.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사망 상태였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다고 해요. 증상은요, 외상성 복부 천공이었습니다. 여러분, 복부 천공, 그러니까 천공이라는 게 구멍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강 내에 장기를 감싸고 있던 막이 터지면서 복부가 파열이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복부 내에 있는 음식물과 장기가 뒤섞이기 시작했고요. 온몸에 그 음식들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 균들이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의사들이 애를 써보았지만 그 9살 소녀는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모들이 이렇게 말해요. 초저녁에 배가 아프다고는 했는데 애가 잘 자다가 갑자기 토를 하고 쓰러졌어요.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의사는요, 복막염으로 인해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100만 분의 1 확률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초저녁에 아팠던 아이가 저녁에 병원에 와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의심스러운 건 그 작은 체구에, 그러니까 또래보다도 작은 체구였대요. 근데 그 작은 체구에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멍과 상처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몸에 뭐가 그렇게 많았는지,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그 당시 아이의 팔이에요. 근데 팔이요, 이렇게 반대로 틀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틀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아이의 팔이 심하게 꺾인 상태로 아이가 사망을 했고요. 죽고 난 다음에도 얘가 펴지지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굴을 포함해서 온 몸에 피멍부터 시작해서 막 눈 주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아이에게 멍투성이었어요. 뭔가 이상한 걸 느꼈겠죠. 그래서 아이가 죽고 나서 부검을 합니다. 그 부검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제가 찾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역시나 의사의 말대로 아이가 죽은 원인은 단순한 복막염이 아니라 외상성 복막염으로 판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외상성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복부에다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복막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 아이가요, 창자랑 위장이랑 췌장에요, 멍은 물론이고 출혈부터 시작해서 진짜 완전 안에가 난장판이었대요. 음식물이랑 피랑 다 섞여가지고. 이게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거의 무슨 정말 극도의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증상이었던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지금부터요, 이 사망한 소녀의 이름을요, 소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실명은 아니고요.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그 방송에서 사용했던 가명이라서 제가 그 가명을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이 소원이, 9살 소원이의 주변 이웃들과 학교 선생님은요, 평소에 소원이가 멍이 되게 자주 들어오거나 다친 모습을 많이 봤대요. 그래서 소원이가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진 거에 대해서 경찰은 단순한 복막염이 아니다, 이거는 어디에 부딪혔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때려서 아이가 사망을 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상대로 심도 있게 조사를 했겠죠. 결국 가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맞아요. 폭력 때문에 그런 게 맞아요. 라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요, 폭력에 의한 게 맞긴 맞아. 근데 그 엄마 아빠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이요, 바로 소원이의 친언니였던 12살 소리였습니다. 언니가 죽였다라고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한 거죠. 엄마 아빠가 정말 과연 죽었을까? 죽였을까?
자, 이 사진이 실제로 그 언니 소리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요, 소리는 정말 내가 동생을 때렸어요 라고 인정을 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죠? 소원이가 왜 하늘나라로 갔는지 알아? 그랬더니 여기 배 부분에 아파요. 자기가 때려서 아프다고 이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유까지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가 인형을 사줬는데 제 동생이 그걸 가지고 놀다 잃어버려가지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동생 배를 때렸어요. 그리고 제가 발로 차기도 했어요. 몇 번 때렸니? 5번 정도 때린 것 같아요. 발로도 한 번 찼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원이의 몸에 있던 상처들이요, 엄마 말을 안 듣는 동생을 자신이 직접 가르치기 위해서 때린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동생 팔이 꺾인 거에 대한 것도요, 물어봤죠, 경찰이. 동생 팔이 왜 그렇게 된지 아니? 라고 했더니, 동생 팔이 그렇게 된 것도 소원이가 제 심부름을 안 해서 제가 화가 나서 팔을 꺾었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기죠? 이 어린아이가 아이들을 6년 동안 키웠던 고모와 고모부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래는 이 엄마 아빠 밑에서 크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고모와 고모부 밑에서 컸어요. 두 아이들은요, 유난스러울 만큼 사이가 정말 좋은 자매였다. 절대로 이 소리가 소원이한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때 고모부가 이런 말을 해요. 소리가 소원이한테 그런 짓을 할 리도 없지만, 그래 설사 만약에 소리가 소원이 때렸다고 합시다. 12살 애가 때렸으면 얼마나 세게 때렸다고 애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반문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12살 아이가 얼마나 세게 때렸다고 아이가 팔이 꺾이고 온몸에 멍이 들고 복부에 천공이 생기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두 자매는 누구와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난 건 2013년 8월이었어요. 2013년 8월 16일에 소원이가 사망을 하죠. 그로부터 1년 반 전입니다. 2012년 봄에 두 자매의 아빠가요, 6년 만에 갑자기 고모 앞에 나타나요.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던 아빠였어요. 고모 앞에 나타나서 아이들을 자기가 직접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옆에 아이들의 새엄마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친엄마는 이미 어릴 때 아빠랑 이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실 엄마 얼굴도 잘 기억을 못했을 거예요. 고모가 키웠으니까. 처음에 이 새엄마 임씨는요, 지금부터 새엄마를 임씨라고 할게요. 새엄마 임씨는요, 애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줘요. 엄마한테, 나한테,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러니까 애들이요, 엄마라고 부를 대상이 없었잖아. 그리고 그 정도 나이 되면 친구들이 다 우리 엄마가 뭐 해줬어? 그럼 엄마가 있다는 게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완전 홀딱 빠진 거지, 이 임씨한테. 그래서 고모한테 막 떼를 쓰는 거야. 나 새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이러면서. 그래서 고모가 처음엔 조금 그랬죠. 새엄마다 보니까. 근데 이 여자가 아이들 소풍날이 되면 도시락도 챙겨줘. 진짜 막 물심양면으로 다 도와주는 거야, 애들을.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고모와 고모부가 마음을 열어요. 아, 저 여자가 우리 애들을 잘 데려다 키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동생이 벌이가 별로 안 됐대요. 뭐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했었는데, 그리고 이 임씨가 자기 딸도 있었거든요. 그럼 총 아이를 3명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들을 이렇게 잘해주니까 너무 고마웠던 거야. 그래서 고모가 자기들이 살던 집까지 내어줘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그냥 내어줘요. 이 집에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하면서 소원이와 소리를 아빠와 그 새엄마 집으로 보냅니다. 실제로 고모와 함께 살았던 집이래요. 그래서 아마 고모와 고모부가 그 집에서 나왔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보냈는데, 그 아이를 보내고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 소원이가 사망하게 된 거예요. 멀쩡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한 거죠. 과연 소리가 동생을 때려 죽일 만큼 잔인한 아이였을까요?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사진이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주변인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변인들의 말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애들이 맞거나 울거나 이런 모습을 주변인들이 되게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것뿐만이 아니라 소리도 많이 들어. 막 소리 지르고 애들 울고 막 이런 거. 그런 이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 집은 왜 이렇게 애들을 때려?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겨울에 아이들을 때려가지고 옷을 벗기고 쫓아내는 모습까지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항상 멍들어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소원이는 언니가 죽인 게 아니야. 제 새엄마가 죽였어. 분명히 저 계모가 죽였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도 있었대요. 방과 후에 교실에서 이 소원이가 진짜 거의 막 얼굴이 잿빛이 돼가지고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방과 후 교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소원아 그랬더니 애가 비몽사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베란다에서 자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정말 잠이 들어서 몇 시간씩 자고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한테 물어봐요. 왜 그랬어? 뭐 때문에 밖에서 잤어? 엄마한테 왜 혼났어? 그랬더니 책 정리를 안 했으면서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엄마한테 혼났다. 이제 이렇게 아이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13년 초부터요. 계모의 학대가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소원이를 만났던 상담사는요. 아이의 계모를 만납니다. 임씨를 만나요. 미친 듯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내가요? 내가 아이들을 학대해요? 절대 아니에요. 억울하다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해요. 막 울면서. 그리고 소원이는 그 상처들이 이거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우겨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얘가 상처투성이로 밖에 나갔어. 근데 주변 어른들이 저 집에서 애를 학대하는 것 같아 하고 신고를 해요. 그럼 아동학대 그 보호센터에서는 그 집으로 찾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아이가 저 이거 엄마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보호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더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요, 이 새엄마 임씨를 추궁해요. 계속 추궁을 하니까 임씨가 소원이랑 소리랑 싸워서 제가 한 대는 때렸어요. 한 대 때린 적은 있어요.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새엄마 임씨는요, 한 번 때린 혐의로만 기소가 돼요. 한 번 때린 걸로만. 그리고 12살 소리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12살 소리는 그 진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어떤 진술을 했잖아요. 내가 동생을 죽게 했다라고 진술했지만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백에 의해서 상해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아이가요. 상해치사 혐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반전 아닌 반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소리가요. 2013년 12월부터 그 사건이 벌어지고 4개월 뒤죠. 그때부터 대학병원 심리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이다 보니까 당장 뭐 어떻게 처벌을 하기보다는 그런 심리센터를 보내나 봐요. 자, 여러분 2013년 12월부터 대학병원 심리상담을 받고 있던 소리가 그 다음 연도인 2014년 2월 상담 과정에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새엄마가 저한테 동생 죽인 거 제가 했다고 하라고 해서 강요해가지고 제가 거짓말로 얘기했어요. 계모에게 강요를 당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달 2014년 3월에 대구지법 판사실에서 비공개 증언을 합니다. 비공개 증언을 하는데 거기서 소리가 다 얘기를 해요. 나는 계모의 강압에 의해서 거짓으로 진술을 했으며 내 동생의 죽음은 임씨, 계모의 구타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소리의 증언은 이러해요. 계모로부터 동생처럼 자신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대요. 너 말 똑바로 안 하면 너도 소원이처럼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인형을 뺏기 위해서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
라며 거짓 진술을 시킨 거고요. 이 아이는 그대로 거짓 진술을 한 거예요. 이것 다 이 여자가 정해준 각본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정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요, 소리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요, 이 이야기에 대한 게 방송이 2번이 됐어요. 2013년 11월 30일에 방송이 한 번 됐고요. 2014년 5월 24일에 방송이 한 번 됐었어요. 제가 2가지 방송을 다 봤거든요. 두 번째 방송인 그 5월달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소리를 찾아가요. 이미 그런 진술이 끝나고 나서겠죠?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자신의 그 계모였던 임씨가 했던 만행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충격적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 그러니까 진짜 끔찍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요, 피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피하지 마시고요. 이걸 우리가 좀 대면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고, 그 9살밖에 안 된 아이, 그 어린 아이 둘이서 그 집에서 어떤 일을 당하면서 죽어갔는지, 이게 우리가 피하지 않고 우리가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자, 몇 가지 에피소드, 그러니까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이웃들이 말을 하기를 아이들의 집이요, 고모가 살 때는요 수도요금이 별로 안 나왔대요. 근데 이게 이웃들의 불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 근데 이걸 제가 좀 이해를 못했던 게, 왜 남의 집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불만을 갖지라고 생각했는데, 옛날 집들 같은 경우에는 공용 전기료를 내잖아요. 이렇게 무슨 주택 같은 거. 그래서 뭐 전체 금액을 나눠서 내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모가 살 때까지만 해도 수도비가 별로 안 나왔는데 갑자기 많이 나왔다. 처음에는 애가 셋이니까 뭐 여름이기도 하고 자주 씻겨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 그런 수도비가 왜 많이 나왔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소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새엄마가요,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물고문을 시켰대요. 종종. 자주. 우리 소리의 말로는요, 이 죽은 소원이를 거꾸로 매달아서 잡아서 욕조에다 잠수를 시켰대요. 그럼 아이가 물을 마시고 이제 막 컥컥 대다가 기절을 한대요. 막 물이 다 들어가겠죠. 기절을 하면 잠깐 놔둬요. 그리고 깨어나면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으면 뭐 꺼냈다가 넣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둘 다 그런 걸 겪었대요. 그리고 욕조에다 대고 애를 밀어요. 그럼 애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쓰러지면 일어나면 다시 또 밀고 막 그랬대요. 이 상황이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애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엄마한테 빌었대요. 새엄마한테 빌었대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이 여자가요, 밥 안 주는 건 당연했어요. 학대하는데 밥은 주겠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애들한테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줍니다. 그건 물론이야, 일상이었어요. 근데 굶은 아이들에게 뭘 먹이냐면 열중셔를 하라고 해요. 자세가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열중셔를 하라고 한 뒤에 애들 입을 벌려요. 그리고 청양고추 10개를 집어넣어요. 애들 입에다가. 그리고 그걸 다 먹게 만들어요. 여러분, 청양고추 드셔보셨어요? 웬만큼 매운 거 드시는 분들이나 청양고추 밥 먹을 때 반찬으로 먹지, 웬만하면 국에 넣어서 칼칼한 맛 내지 않는 이상 생으로 잘 안 먹습니다, 청양고추. 그거를 그 어린아이들한테 10개를 집어넣어서 다 먹게 만들어요. 그럼 아이들이 먹어요, 그걸 다. 정말 죽고 싶겠죠, 너무 매워서. 이거는 10개를 어때... 와... 저 어저께 청양고추 한 개, 대여섯 개 손으로 썰고 아파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로. 아파 죽을 뻔했었어요. 그리고요, 또 있어요. 음식을 주어진 시간 안에 먹지 못하면 아이들 입을 찢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얘가 트게끔 찢겠죠? 그리고 입을 벌려서요, 생수 한 병을 들이붓습니다. 애 입에다가. 한 병 1.5리터짜리를 들이붓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실제 사진입니다. 여러분 다 직접 봐주세요. 이거 좀 이렇게 보기 안 좋다고 피하지 마시고 다 봐주세요. 이게 이 아이들이 직접 겪은 일이에요. 이 아이들은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이 일을 겪었습니다. 이 눈이, 이게 지금 눈이 빨갛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여자가요, 정말 자주, 꽤나 종종 줄넘기 줄로 애들 목을 졸랐대요. 뒤에서 이렇게 졸랐대요. 그러면 애들이 이게 막 피가 터지는 거야, 눈에서. 여기 압이 올라가니까 눈에 피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누구 눈이냐면요, 그 언니예요. 소리가 당했던 눈인데 이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눈이 다 터져 있어요. 근데 이런 증상은 소원이도 겪었어요. 소원이도 다 겪었던 일입니다. 자, 그 줄넘기 줄을 가지고 또 무슨 짓을 했냐면요,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학대는요, 줄넘기 줄로요, 양손을 묶어요. 그리고 높은 계단에 매달아놔요. 그 집이 2층 집이어서 계단이 있는데요, 그 계단에다 그 아이들을 매달아 놓습니다. 아이들한테 공포심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이거는 제대로 묘사가 안 돼서 제가 상상은 잘 안 가지만 아이들을 계단에서 민대요. 뒤에서. 그 애들이 굴러요. 뒤에서 밀어요. 이 여자가 서 있어. 그런 다음에 밀어요. 그럼 아이들이 구르고 부딪히겠죠. 계단에서. 상처가 나요. 그럼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왜 그래? 상처가 보통 상처가 나겠어요, 여러분? 계단에서 구르는데? 그럼 그때마다 제가 덜렁대다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만약에 아이들이요, 밖에서 자기 상처를 들키잖아요. 그럼 그날은 더 맞는 날이에요. 더 혼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 계단에서 굴린 거에 대해서 임씨도요, 내가 아이를 민 적이 있다라고 자백을 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애들이 계단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이게 효과적인 체벌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냥 미친 사이코일 뿐이야. 그냥 아이들한테 가학적인 행동을 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변태야. 미친 사이코일 뿐이야. 무슨 훈육을 해, 자기가. 자기 주제에 무슨 훈육을 해요. 지가 누구를 훈육해. 자기가 미쳤구만. 자, 또 있습니다. 이 동생인 소원이를 위한 벌칙이 따로 있었대요. 근데 그 벌칙은 뭐냐, 바로 화장실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소변이든 대변이든 못 보게 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보통은요, 학교에서 볼일을 다 보고 온대요. 다 비우고 온대요. 집에서 볼일을 못 보니까. 근데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아무리 화장실을 가도 사람이 이게 신진대사가 되면 소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몸에 있는 물이라도 빠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애들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겠죠. 그러면 물어봤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러다 볼일을 보면 어떡해? 보면 안 돼?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봐도 되긴 되는데 보면은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더 안 좋은 일이 뭐야? 그랬더니 화장실 쓰레기통에 있는 그 대소변이 묻은 휴지 있잖아요. 그거를 애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먹으라고. 삼키라고.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재현한 사진인데 이거를 이제 씹어 먹게 만드는 겁니다. 애한테. 휴지를요. 쓰레기통에서 뒤져서. 근데 여러분,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애가 바지에 실수를 하든 변기에 볼일을 보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참다 보면 결국 바지에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쓰레기통에, 뭐 변기에 일을 볼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넌 학대를 받을 거야. 너는 네가 바지에 싸든 변기에 싸든 학대를 받을 거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진짜 정해져 있는 거잖아. 이거는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이건 지금 조금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블러 처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은요, 등에 화상을 입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세상을 떠난 소원이의 등에 났던 상처예요. 실제 상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원이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선생님이 발견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라면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끓여가지고 끓이다가 물을 쏟으면서 제가 미끄러져서 그 뒤에 이렇게 등이 뜨거운 물이 닿아가지고 화상을 입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거 갖다 주면서 그런 얘기하면 바보 취급한대요. 이게 어떻게 뒤로 이렇게 눌러서 생긴 상처냐. 국소적으로 이렇게 심한 것들이 패인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평평하게 누워서 바닥에서 미끄러져서 생긴 상처일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도 소리가 말을 해줘요. 그 화상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계단에다가 엎드려 뻗쳐를 시킵니다. 계단에다가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요. 여러분 정수기 뜨거운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애 등에다가 그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거 딱 보세요. 물 부어서 여러분 모래에다가 물 부으면 이렇게 움푹 패이는 거 아시죠? 살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애 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진은요. 여러분 잘 구분이 안 가시죠? 여기가 뚫린 거예요. 여기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턱 밑에.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다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짓을 했길래 애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뭐가 이렇게 찔린 거잖아. 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사의 말에 따르면요. 이 새엄마 임씨가요. 자신의 친딸과 그리고 소원이의 언니인 소리에게 팔다리를 잡게 만들어요. 야, 너 팔 잡고 너 다리 잡아. 그리고 나서 소원이의 목을 조릅니다. 자기의 친딸까지 그 폭력적인 상황에 가담시키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걔는 어떻게 크겠어요, 앞으로. 그러면 목을 막 조르면 애가 내 목 안 조르면 안 되냐고 막 울면서 내 목 안 조르면 안 되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면 말하지 말라면서 애 입을 막았대요. 이 목 안 조르면 안 되냐고를 소리가 얘기한 건지 소원이가 얘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말을 하면 입을 막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인 2013년 8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이가 사망하기 이틀 전이죠. 임씨가 TV를 보다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수차례 소원이의 배를 짓밟아요. 배를 막 짓밟습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복통을 호소해요, 애가. 어른이 발로 밟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뒹굴다가 결국에는 애가 아프니까 이 계모가 애를 화장실로 보내요. 화장실 가 라고 해요. 근데 애가 긴장한 상태고 배도 아픈데 뭐 대변을 볼 수 있어요? 배를 맞은 애한테 대변을 보라는 게 자체가 미친 거 아닌가요? 근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애를 또 때려요. 배를. 왜 때려? 왜 때렸겠어요? 대변을 못 봐서. 대변 보라고 보냈는데 대변을 못 봤다고 애를 또 때리는 거예요. 발로 밟힌 아이가 배를 또 맞습니다. 그날 죽기 이틀 전날. 그리고 나서요. 얘 미쳤어요. 그리고 나서 애를 데려다가 소파 옆에 세워놓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킵니다. 이미 배가 터질 대로 터져서 아픈 아이를 배로 때리고 또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킵니다. 10분 동안 기합을 줘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봐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해요. 애가 운동량이 없어서 운동을 시켜야지 소화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8월 14일에 새엄마에게 구타를 당하고 기합을 받았고요. 약 이틀 동안 성인들도 견디기 힘든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요. 소원이는 병원도 가지 못하고요. 거의 병원 가서는 이제 사망을 했죠. 외상성 복막염으로. 성인들도 단 1시간도 버티기 힘든 고통을 이틀 동안 아이가 버텼습니다. 지금부터 임씨가 주변인 가족들에게 한 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임씨는요. 소원이와 소리의 친엄마의 연락처를 알아내서요. 그 엄마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애가 뭐가 좀 필요한데 돈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 애들이 소풍을 가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요. 돈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친엄마 입장에서는 애들을 자기가 키우지도 못해. 근데 새엄마가 자기 애들을 데려다 키우면서 소풍도 보내줘 이것도 다 해주려고 챙겨주니까
준 거야. 돈을 계속 보낸 거야. 뭐 50만 원, 100만 원 막 보낸 거죠. 얘는 그런 식으로 돈을 계속 받았죠. 그리고 자신과 예전에 살던 전 남편한테도 자기 자식의 양육비를 핑계로 수차례 돈을 빌렸어요.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계속 빌렸어요. 정말 나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한 짓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2012년에 고모집에서 그 아빠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2013년 2월쯤에 그 임씨가 애들의 고모를 찾아와요. 이 새 엄마가 애들 고모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 아들이요, 우리 소리랑 소원이를 성폭행했어요. 조사 다 했어요. 흔적도 다 나왔어요. 증거 있으니까 저희 고발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고모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정말로 너무 황당한 거야. 그래서 고모 아들이요, 너무 억울해서 미치려고 했대요. 내가 무슨 그런 더러운 짓을 하겠냐. 그리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에 신고해봐라. 수사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막상 이제 경찰 조사가 닥쳐오니까 이제 이 임씨가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 왜냐면 애들 아빠가 원하지 않는다. 이거 다 거짓말이죠.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수사를 막아섭니다. 왜냐면 이 증거 확보를 하려면 여자아이들의 이제 신체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성폭행 흔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해야 되는데 그거 검사하면 다 아니라는 게 들켜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소원이를 부검했을 때 이제 그 부분도 살폈는데 성폭행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요. 그냥 뒤집어 씌운 거죠. 뭐가 필요했는지. 돈이 필요했겠죠. 고모 아들한테는 아무 죄도 없었어요. 근데 이미 임씨가 여기저기 다 소문을 내고 다녀서 동네에서는 이미 성폭행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문 한번 나면 사람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는지 아시죠? 근데 이 여자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나 이걸로 해갖고 집 한 채 값은 받아내야지. 이거 나 가만히 못 있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야. 근데 막상 진짜 수사 들어가자 이렇게 하니까 무서운 거지. 그럼 진짜 무고죄죠. 그런 거는 정말. 그래서 막판에 세게 나오니까 중단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소리가 인터뷰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새엄마가 이랬대요. 엄마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네가 좀 거짓말을 해줘. 라면서 아이들한테 성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리한테 거짓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서 판사에게 보내게끔 계획을 세워요. 그 탄원서에 보면은 뭐 저희 어머니가 뭐 유치장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애들이 쓸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탄원서를 보내거든요. 정말 또박또박한 글씨로. 근데 이런 것도 다 이제 이 여자가 다 계획을 세운 거야. 다 자기 각본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오죽하면 그 전 남편도 이렇게 말했대요. 저 여자 거짓말로 똘똘 뭉쳤다. 나는 그 여자한테 그랬다. 여러 사람 피해주지 말고 빨리 죽으라고. 그 정도로 완전 혀를 대두를 만큼의 막 자기 아프지도 않으면서 암이라고 거짓말치고 이랬었대요. 옛날 남편하고 살 때도.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도 한참 비정상인 여자죠. 자,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2014년 4월 결심 공판에서 임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징역 20년이 구형이 돼요. 그리고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소리양의 변호인 측은요, 지속적으로 학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냐, 그럼 이건 살인죄 아니냐 요구를 했대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거는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대부분요, 가해자한테 상해치사죄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살인죄는 아니고요, 상해치사죄만 적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소리양이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예요. 이전에 임씨가 기소되었을 때 보냈던 탄원서에는 엄마를 풀어달라는 조작된 내용이었죠. 근데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는 판사님,
새엄마를 제발 사형시켜주세요 라고 써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줌마가 날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그런데 아빠한테 내가 발로 차서 그냥 놨다고 하고 나는 너무 괴롭다. 판사님 사형시켜주세요. 전 그 아줌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고 자기가 날 괴롭히다 당한 걸 뭐라고 썼는데 맨날 자기 맘대로 짜증난다. 2014년 3월 31일 월요일 만우절 전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탄원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심에서요. 검찰은 임씨, 새엄마 임씨가 언니 소리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소를 해요. 그래서 2014년 11월 17일에 2심 판결이 선고가 돼요. 소리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학대,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을 적용을 해서요. 징역이 추가로 선고가 돼요. 그래서 임씨에게는 추가로 9년, 친아빠에게는 추가로 3년이 선고가 돼요. 근데 이거는요. 죽은 소원이에 대한 상해치사와는 별개예요. 그 상해치사 판결에 대해서는 더 형량이 늘어나지 않았고요. 소리에 대한 것만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총 임씨는 징역 19년이 됐고요. 친아버지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징역 20년, 그 다음 징역 7년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됐었죠. 뭐 항소심도 넣었을 거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15년 9월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임씨에게는 징역 15년이고요. 친아버지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됩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세한 상황은 이제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구형이 됐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받았던 것보다 줄긴 했죠. 아이들은 왜 끝내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까요?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않은 채 왜 그렇게 그 집에서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아이들은요, 한눈에 봐도 학대로 의심될 만한 상처를 달고 살았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상처가 생겼어요. 당연히 다니던 학교 선생님들이 모를 리가 없었어요.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이 적극 나서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시청에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나서서 아이들을 신고했었어요. 시청에까지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신고를 받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 인터뷰 내용 보여드릴게요. 오히려 저희가 무고죄로 덮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을 섣불리 신고를 하다 보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는 일이 뭘까요? 이분들은 월급을 왜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이가 없죠. 아동보호기관에서 학대 판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분리시키지는 못했어요. 소원이가 죽기 2달 전에도요. 학교 담임선생님은 교육청 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계속해서 학대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아동상담사가 이것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죽기 3주 전에는요. 이 새엄마 임씨의 친남동생이 경찰에 고발해요. 우리 누나가 애들을 학대하고 있다. 오죽 동생도 그걸 보고서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했던 일은요. 이런 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무슨 일을 했었냐면, 자, 경찰 인터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신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거든요. 상처 치료하십시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애 좀 잘 돌보라고 타이르고 훈계하고 그러고 돌아왔대요. 얼마나 착해요. 그쵸? 이런 짓을 이렇게까지 착하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웃기죠. 기가 막히죠. 자기 새끼였어 봐요. 그랬겠나. 난리를 쳤겠죠. 남의 새끼 죽을 때까지 방치한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새엄마와 함께 살던 454일간의 지옥같은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어른들만 해도 자그마치 37명이었습니다. 보호기관에서도 만약 가족들이 이사를 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집에 방문하지 못하게 하면 그걸 자신들이 강제적으로 찾아갈 만한 권한이 없대요. 그리고 막상 찾아가더라도
아이가 직접 그 자리에서 학대당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언니인 소리는요, 심지어 자발적으로 파출소에 신고한 적도 있대요. 엄마가 우리를 때린다. 근데요, 경찰이 이걸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갔대요. 그냥 넘어갔대요. 결국 소리는 신고를 포기합니다. 어차피 아무도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피해자는 포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구나. 그냥 우리 엄마한테 미움받지 않게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의문이 생기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가장 의문이 생기는 인물이 있나요,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지금 뭔가가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빠. 애들 아빠. 공무원. 공무원도 궁금하겠다. 애들 아빠. 모질이 아빠. 모질이가 딱이다. 그렇죠, 아빠. 아르키님 반가워요. 아빠. 아빠. 자, 지금부터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가장 의문이 생겼던 게 이 아빠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렇게 상처를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한 지붕 아래서 얼굴 맞대고 사는 아빠는 도대체 뭘 한 거야? 애들이 맨날 여기 막 눈이 시뻘겋게 터져 있고 여기 뼈가 다 멍이 들어 있었어요. 아빠가 뭘 했을까? 제가 아빠에 대해서요, 따로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정말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질이죠. 모질인데 이 아빠가 어떤 캐릭터인지 제가 인터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거는 뭐냐면요, 소리 소원이 그 친아빠랑 소리 소원이의 고모랑 통화하는 내용이에요. 안 그래도 애기 엄마가 그랬다 그러면 애기 엄마는 그래가지고 실형을 5년 단답하더라고요. 나오기 위해서 한 거죠, 지금은요. 그 형량을 적게 줄이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네, 그래도 별거 없다 하대요, 저쪽에서는. 근데 니는 아무리 그래도 인생은 생각 안 하나? 그 여자 인생은 중요하고 인생은 중요하지 않나? 모르겠. 지금은 좀 그렇대요. 뭐가 좀 그래? 나도 지금 좀 그래, 이 아저씨야. 나도 지금 기분이 좀 그래, 우리 모두 다. 아빠가 어떤 캐릭터인지 대충 오시죠, 느낌이. 근데요, 더 끔찍한 거는 소원이가 죽어갔잖아요. 그러니까 8월 14일부터 소원이가 집에서 그 아픈 상태로 방치가 됐잖아요, 이틀 동안. 그 죽어가는 시간 동안 이 친아빠가요, 실신에 있는 소원이를 병원에 보내지도 않았고요. 쓰러져 있는 딸을 동영상으로 찍어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언니에게 보여줍니다. 소리에게 보여줘요. 그걸 왜 보여줬을까요? 겁을 주려고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소원이가 입원했던 병원, 그 당시에 소원이가 실려가서 입원했던 병원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도요, 친아빠라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았나 봐요. 계속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했대요. 그렇게 놀라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딸이 발인식을 하는데요, 거기 참석을 안 하려고 했다가 고모가 열받아서 소리를 질렀대요. 전화를 해서. 그래서 겨우 아빠만 왔대요. 그 새엄마는 비치지도 않았대요. 아이가 죽었는데. 2013년 12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 법은요,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어떤 학대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 정말 엄격한 법을 내리거나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만 통과시켜놓고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동학대 기관에서 예산이나 실질적인 방안이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건수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해주거나 예산을 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야. 완전 빈 깡통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소원이가 세상을 떠나고요. 소리가 매일 밤 꿈을 꾼대요. 동생이 죽고 나서 매일 밤 꿈을 꾸는데 고모랑 잘 때는 좀 덜 꾼대요. 근데 매일 밤 자기가 동생의 심장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꺼내는 꿈을 꾼대요. 그런 꿈을 꾼대요. 이 어린아이가. 진짜 아무 죄도 없이 착한 아이들에게 이 벌어진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남겨져 있는 소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또 얼마나 힘들지 감히 말을 하기도 미안할 정도예요. 미국이나 독일에서는요,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했어요. 이런 경우에요. 상해치사가 아니에요. 거기는 무조건 살인죄고요. 무기징역입니다. 그게 일반적이고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법이 강화가 되고 실질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못한다면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나겠죠. 결국에 어느 한쪽이 죽어야지만 끝나는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진짜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 사건 그 타이밍이 되게 뒤죽박죽해서 정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특히 재판 과정 같은 걸 보면 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정리하면서 이게 지금 분량이 거의 11쪽이 나왔는데 평소에 하던 거에 한 2배 정도거든요. 근데도 제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건 정말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아프게 떠난 소원이에 대해서 너무 정말 진심으로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짜 이 아이가 하늘에서만큼은 아프지 않고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은요, 언제 찍힌 사진이냐면 2014년 8월에 찍힌 사진이에요. 소원이가 2013년 8월에 세상을 떠났죠. 소원이가 세상을 떠난 지 1주기 추모식이 열렸고요. 그때 우리 고모 부부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오열하시는 모습입니다. 2015년에 소원이의 언니인 소리는요, 고모와 고모부의 친양자로 입양이 되었어요. 이에 따라서 소리는요, 고모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었고요. 친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고 이 친아빠도 이 아이에게 어떠한 부모로서의 권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 아예 끊어져 버렸고 이제 정말 고모부와 고모의 자식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소원이도 같이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정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2013년 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살인사건이었습니다.